시중 금리와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뭐가 프레젠트 밸류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또 뭐가 있어? 10년짜리.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걸로 갑니다. 얘는 10년짜리야. 얘는 5년짜리라고 보자. 그러면 얘는 500 똑같아. 액목과 500 나오고 5년째 될 때 500에다가 원금 1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아직도 그냥 500씩 줘 계속.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10년 차 됐을 때 500에다가 1억을 받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기 구조가 다른, 이게 만약에 5년짜리다라고 하는 거가 나온다라고 한번 보시죠. 만기 구조가 달라. 이거는 금리가 움직일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여 뒤에 붙은 혹이야. 1억. 얘가 제일 큰 돈이잖아. 그죠? 아니 500만 원씩 10년 받아봐야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1억이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 얘는 총 받는 금액이 2,500이고 얘는 5천이고 그리고 뒤에 1억이 떡 붙어 있잖아. 그죠? 캐시 플로우가 이렇다고. 그런데 시중 금리가 10%라고 하자. 10%라고 해. 그러면 500에 1.1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1.1에다가 10승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나눠주면 1.1에 5승이 되겠죠. 여기 1.1. 프레젠트 밸류를 할 때 그러면 보세요. 1.1에 10승으로 10억을 1억을 나눠주는 게 더 크겠어요. 1.1에 5로 1억을 나눠주는 게 크겠어요. 얘가 훨씬 크지. 그렇죠? 왜냐하면 분모가 이게 천문학적으로 커지잖아. 1.1이면 72로 나누면 되거든요. 72로 10을 나눠주면 7년에 더블씩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반토막 톡 터지는 거야. 근데 얘는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동폭으로만 본다면 얘가 할인폭이 이렇게 컸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의 가치가 없어. 1억. 10년 후에 1억 받는 거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10%였다가 금리가 5%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무 가치도 없던 놈의 분모가 이게 0.5로 바뀌어버려. 이게 요 밑에 있는 거가 줄었지. 요 밑에 있는 거가 줄었지. 그런데 주는 폭으로 보면 똑같이 줄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계산기로 계산해봐. 심심하면. 이게 훨씬 더 변동이 커. 왜냐면 얘는 1억 원이 거의 가치 없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금리가 이렇게 낮춰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5천만 원이었다가 금리가 인하되면서 7천만 원이 됐는데 얘는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2,500만 원이었다가 한 6천만 원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더블 났지 이건. 이건 5천만 원에서 50% 났지. 계산해보면 대충 그렇게 나와. 내가 지금 막 단기적으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만기가 긴 놈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여. 채권 가격이. 뭐가? 캐피털 게인이. 이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 밑에 들어가는 건 뭐? 마켓 금리라고. 얘는 안 변해. 액면가는. 이놈이 변하면서 어떻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시기가 막 변하는 거야. 자, 여기서 어떤 채권이 있냐면 할인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 5% 있지. 이걸 안 줘버려. 그러니까 이게 없어. 현 캐시플로우가 이게 앞에 다 없는 거야. 없다가 언제? 맨 마지막에 1억만 떡하니 줘. 얘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캐시플로우 없어. 5년 동안 그냥 그 돈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1억만 줘. 그러면 10년하고 5년하고 만기를 보았을 때 만기가 긴 놈이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다. 금리 1단위 변화에 대한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만기는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자, 요게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 할인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이자율이 표시된 채권, 그래서 이 표체야. 그러면 500씩 줘, 얘네는. 500하고 여기다 원금 1억을 줘. 맨 마지막 년에. 그런데 할인채는 없어. 제로 가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로 플러스 1억 이렇게 줘. 똑같은 5년짜리야. 그런데 얘는 이자가 있어. 얘는 이자가 없어. 이자가 없이 만기에 원금만 주는 걸 할인채라고 그러고, 이 표체는 요걸 주다가 마지막에 1억을 주는 걸 이 표체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똑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1.1, 금리가 1.1이었어. 그럼 여긴 다 0이야. 그럼 1.1, 이게 5승이 되겠죠. 1.1에 5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캐시플로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금리를 이렇게 주니까 이 표체가 할인채보다 가격이 비싸겠죠. 얘는 단돈 500원이라고 주니까 계속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예를 들어 가격이 뭐 7,000원이었다. 얘는 7,000원보다 비쌀까 쌀까? 적어도 싸겠지. 똑같은 금리 수준이라고 하면. 네? 이게 없으니까, 얘는 안 주니까 요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여기 보면 여기에 붙어 있는 요만큼만 쳐주는 거고, 이 나머지만큼 이 표체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 어치니까 5525 2,500원을 할인해서 대충 2,300원 정도 잡고 2,300원 빼주면 얘는 4,500원 정도 되겠지. 자, 채권 가격을 가보면 이 표체가 할인채보다 항상 비싸요. 그죠? 비싸잖아. 비쌀 수밖에 없잖아. 이자를 주니까. 얘는 이자 없으니까. 그런데 잘 봐. 똑같이 10% 이자에서 2%로 떨어졌다라고 봐봐. 그러면 이게 0.02로 바뀌어.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0.02로 바뀌지. 이게 5승. 5년짜리니까 5승. 여기도 똑같지. 1.02에 5승 이렇게 되지. 여기도 1.02, 1.02, 1.02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다. 대신 자,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이 표체든 할인채든 가격은 다 올라가겠지. 그렇죠? 올라가는데 잘 보세요. 그 올라가는 폭이, 얘는 기저가 있으니까 7,000원에서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지. 얘는 4,500원에서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듀레이션. 할인채의 듀레이션은 만기랑 같아요. 계산하기 되게 쉬워, 국채는. 그래서 5년이잖아. 그러면 금리 차이가 몇 %예요? 10에서 2%로 빠졌지. 그럼 8%가 이득이지. 곱하기 만기가 몇 년이야? 5년. 그러면 몇 프로? 40%. 얘는 40%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그거보다 덜 올라가겠지. 왜냐하면 그동안 이자를 받은 게 있으니까 할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커지는 범위가 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40%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게 만기가 5년짜리가 아니라 30년짜리라고 했다고. 그럼 몇 프로야? 240%지. 이자 안 받고 나중에 있는 거 카피탈 게인을 막 때려 박아버리면 막 만기는 길어질수록 좋고, 금리가 인하될 때는 이자 쿠폰은 어떻게 안 주는 게 더 가격 변동폭이 커지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하고 채권 관련된 거 브리핑을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체와 할인채,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세요. 쿠폰 레이트가 나왔죠. 이렇게 10과 이거 얼마 준다. 근데 이거는 쿠폰 레이트가 없고 뭐만 나와? 액면가. 10만 달러 줄게 이거고, 이거는 10만 달러에다가 얼마 이자를 주는 지가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 주는, 이자가 표시된 채권, 이거는 할인채,
이자가 없는 이걸 영어로 하면 zero coupon rate라고 해요. zero coupon.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만기일 표면금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한 거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채권 수익률과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 페드의 기준금리가 5% 초반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3%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지. 10년 투자하는 애들은 멀리 보는 거야. 경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를? 단기 국채 금리는 물가가 인플레가 막 오니까 이건 막 확 끌어당기는 거야. 기준금리는 막 이렇게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여기 아까 여기 봐. 기준금리는 막 이렇게 더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막 더 올려 이렇게. 더 올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10년물 국채는 따라가다 말어. 이거 어차피 안 좋아질 건데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고점에 하다가 이놈이 기준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건 푹 떨어져 버리지. 왜? 리세션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기 기준금리는 올리니까 인플레는 나오는데 경제 성장은 안 좋은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질문하신 거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 시기,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의 호황이다. 이게 순서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채권 시장에서 돈이 활발하게 조달이 되면 기업들이 이자 비용이 내려가겠죠. 그럼 이익이 커지겠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먼저예요. 그러면 국채 같은 걸 그 채권 금리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거는 페드에서 결정해요. 페드가 올리고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드가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영향이 받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지금 금리를 막 땡기잖아요. 단기 금리를 막 땡기잖아요.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데 경제는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 10년물은 같이 따로 올라가다가 기어. 안 올라가. 그러면 기가 막히게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딱 이름을 잡아야지. 여기를 쫙.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정도 됐다가 어떻게 해? 1, 2%로 다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3% 차이 나지? 곱하기 듀레이션 25 제로츠 같은 거, 이거 듀레이션 25 플러스거든. 그럼 이거 곱해봐. 얼마야? 75예요. 물론 금리가 4%일 때 2% 떨어지는 거랑 2%에다가 0%로 가는 거랑 채권 수익률이라는 건 곡선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건 접선의 기울기거든. 미분값이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요 차이가 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컨벡서티라고 해요. 그 갭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야 돼. 컨벡서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밀하게 저 채권쟁이들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뭘 사라? ETF를 사면 된다. 채권 사고 뭐 계산하고 가격이 빠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식시장이 내리면 시장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해서 채권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채권 가격이 내리면 채권 투자하는 게 유리하잖아. 우리도 지금 주식쟁이들이잖아. 그런데 뭐라고 해? 채권 ETF 사라고 하잖아. 그게 더 안전하니까. 리세션이 오면 주가는 EPS가 하향되는 걸 반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안 좋아져. 그러니까 주가는 내리겠지. 그러면 주식 가지고 있어도 별거 아닌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플런지 상황이 오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캐피탈 게인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채권으로 넘어가 버리지. 특히 뭐가? 연기금이나 기금, 자금. 4%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채가 뭐 10년물, 30년물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는 굳이 주식에다 때려박을 수가 없어. 지금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제로예요. 제로. 주식 장기 투자하면 된다며. 한번 해봐.
펀드 사갖고 갖고 있어봐. 얼마 나오나? 제로야, 제로. 근데 채권 시장은 ETF 갖고 있으면 금리 2%만 내려가면 제로츠 같은 거 사면 50% 먹네? 거기다가 뭐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그거 잘 타이밍만 딱 잡아갖고 뭐 3배짜리 간다. 끝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이 채권 시장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기 있을 거야. 야, 요걸 보십시오. 이걸 이제 자본 운용하는 애들이 이거 쓰는 거예요. CAPM이라고 해서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뭐냐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식이 나올까 이제 그 채권이 나올까? 요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일드 갭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드 커브, 일드 갭 막 나오죠. 뭐요? 일드 갭이라고 하는 건 채권이 지금 4%잖아요. 4%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식 시장에서 배당을 갖고 하든 뭐를 하든 보통 퍼와의 약수로 봐요. 미국 퍼가 20배야. 그러면 20분의 1. 그럼 뭐예요? 5%죠. 그럼 일드 갭이 1%야. 근데 이게 20배였다가 10배로 낮아졌어. 그럼 퍼의 역수니까 이건 10%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PE로 봤을 때 어닝 일드가 10%야. 근데 채권은 4%야. 예를 들면.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2배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짜고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멀티플이 예를 들어서 이 PE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나느냐면 이익이 100억 난다. 그런데 시총이 1000억이다. 그럼 이게 PE가 10배인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 그래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이 100이다가 50으로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20분의 1이 돼버리지. 리세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익이라고 하는 거가 감소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PE가 올라가지 이게. 10 몇 다 20으로 막 올라가지. 그럼 어떻게 돼? 일드가 거꾸로 내려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갭이 어떻게 돼? 축소가 돼쁘지. 그럼 어떻게? 주식 팔아갖고 채권으로 싹 들어가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마켓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결정할 때 뭘로 결정하느냐? 수학 공식으로 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거 여기 RF라고 하는 거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국채 같은 거요. 안 망하는 거 갖고 있으면 주는 거 이게 4%라는 얘기지. 3%일 때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전처럼 2%였어. 근데 지금 4%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커져버리지. 그럼 이게 뭐가? 이것도 커지지.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야. 뭐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산시장 이런 거지. 응? 그러니까 리턴 마켓에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주식시장에 겁나게 열심히 펀드 매니저가 월급 받아가면서 리서치 리포트 읽고 밤새 가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리턴이 얼만데? 응? 퍼라고 퍼 그냥. 리턴이 얼마인데 내가 10% 낼 수 있을 것 같아. 10% 포트폴리오 낼 수 있을 것 같아. 워런 버핏이 아니라고 보고. 그럼 뭐요? 10%에서 빼줘. 뭐를? 4%를 빼줘. 금리가 2%일 때는 2%를 빼줬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죠. 그렇죠? 거기다 베타를 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지. 응? 그런데 금리가 이게 높아져 버리면 이게 빼주는 게 더 높아지니까 이게 낮아져 버리지.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닝이 부러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딱 보고 있다가 확 갖고 있다가 펀드 매니저들 어떻게 주식 공매도 빡 찍어버리고 그 돈 딱 들어오면 뭘로? 채권 빡 찍어버리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로테이션인 거지. 그걸 계산하는 전문가가 누구야? 나잖아, 나. 까꾸리 수장. 에? 여러분의 쉐르파. 응? 한 발짝 빠른 정보. 한 발짝 더 멀리 내다본다. 기가 막힌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 매수해야 될 건 뭐냐? 안전한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안 되는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가서 하면 돼. 거기 75%거든. 근데 거기는 하여튼 뭐가 되면 다 돈을 빼내가려고 하는 미국으로 가야지. 안정성이 있고 만기가 되도록 길고 금리 인하폭이 제일 클 수 있는 걸로 액면가가 아니요. 마켓금리 마켓금리가 제일 큰 인하폭이요. 우리는 3%죠. 국내는 3.2%야. 미국은 지금 보면 5%잖아. 5%. 그럼 금리 인하폭은 얘는 낮춰봐야 2%, 1.5%인데 얘는 낮추면 훨씬 더 내려가겠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국채값도 폭폭 막 꺼지겠지. 그리고 더 뭐 만기가 아까 말했지. 긴 거. 그리고 뭐고?
이자가 제로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자는 0에 가깝고 만기는 최대한 길고 뭐고 금리 변동성은 큰 놈, 그 놈에다가 때려 박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자, 만기까지 보유하냐, 중도 매매하냐. 만기까지 어떻게 20년 보유할 거야? 바보 같은 소리지. 아니에요. 채권의 이자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인채로 캐피탈 게인을 갖고 가고 그거에 맞춰서 ETF 설계된 거를 잘 찾아서 갖고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는 게 있어요. 비싸. 그냥 ETF 해. 그냥 이게 구축돼서 이건 직접 투자 이거 안 돼. 지들이 알아서 뭐 바벨 전략도 하고 뭐 하면서 채권형 수법을 하는데 얘가 못해. 그냥 난 증권 브로커고 고객들 입장에서 얘기할게. 비싸고 성능 안 좋은 거 이거 다 똥차 레몬이야 이거. 여기로 가 그냥. 여기다 다 때려 박으면 돼 그냥.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상장돼 있으니까 뭐 해지하러 뭐 증권사 가고 돈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놈 샀다 주식처럼 팔면 돼. 만기 긴 거 어떻게 제로금리 안정한 주식 금리 인하폭 큰 거 그거 가려갖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때 여기서 ETF 사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먹고 제가 정말 정확하게 4.4%대 그날 저녁에 밤새워서 얘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을 한번 태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고점에 왔으니까 채권 매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국물도 한국 것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직접 달러로 환전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금융상품이든 뭐든 성능은 미국 거가 최고야. 한국은 좀 찐따야. 금융의 변방. 캘리포니아 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거기에 금융시장, 낙후된 환경, 규제 정책, 정부 그 다음에 매우 정말 그 저능에 가까운 금융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까꾸리 일본 제로금리 고금리 폐지와 국채금리의 상관관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짱깨들이 여기 갖고 있잖아요. 채권 이게 아웃스탠딩하는 채권들을 얘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열받게 한 게 뭐였어요? 미국 그때 뭐요? 중국 사태 났을 때 위에나 환율 막 하면서 뭐요? 중국 채권을 막 미국에 다 팔아버리니까 야 협상하자. 얘네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팍팍팍팍 튀어 오르니까 자금이 회수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자금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일드 커브가 인버전 나오고 그게 언제야? 2018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주적 뭐. 근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원래는 중국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팔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가가지고 일본 엔화를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국 국채를 사버렸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미국 국채 팔고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그리고 그 돈 갖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거야. 누가? 일본이 약 3조 달러에서 6조 달러 부동산까지 합치면 6조 달러에서 8조 달러라고 해요. 측정이 안 돼. 그런 해외 자산을 굴려갖고 40년 동안 돈놀이해서 먹고 산 나라야.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는 산업 공동화가 나오고 평균 임금이 한국 애들보다 낮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돈이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먹고 살아 나라는. 엄청 부자야. 그런데 걔들이 미국 채를 팔아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엔화는 강세가 되겠지. 그리고 미국 국채는 플런지가 나오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팔고 있자. 여기 보시면 팔고 있잖아 지금. 엔화가 밖에 나가서 살 때 막 138 막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팔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엔화 강세. 여기 엔화 강세, 엔화 약세. 엔화 강세, 엔화 약세. 응? 일본 국채와 일본 중앙은행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응? 얘네는 캘리포니아 주만큼 정도는 되거든. 미국채, 중국 보유하고 있잖아. 얘네는 팔면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거든. 중국. 너 돈 어디서 벌었는데? 또 관세 먹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팔래? 꼼짝없이 얘는. 그래서 얘네는 안 된다는 거야. 마치 중국의 멱줄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대만 해협을 공략할 수가 없어. 얘들은 그냥 찐따야. 그냥 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중국은 그래. 일본은 그냥 오른팔이고 얘는 찐따고. 근데 맨날 덤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중에 되면 얘네가 이걸 다시 사겠지.
경기 어려워질 때 돈을 들어오는 거. 러시아는 끝났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과 관련돼서는 오늘 영상만 2번, 3번 보시면 앞으로 채권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영상, 오해가 있는 영상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꾸리들 다음까지 잘 지내십시오. 나마스테.